야, 우리 지난 시간에 산과 염기 하고 넘어갔었죠? 원래 오늘 pH부터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산이라는 게 뭐였지? 산, 산성 물질, 혹은 산성을 나타내는 물질. 오케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산이라는 것은 수소 이온을 내놔야 돼.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 그랬고, 수산화 이온을 내놓으면 염기라 그랬어요. 산성은 산의 공통 이온 성질인, 즉 수소 이온의 성질이다. 산성은 수소 이온의 성질이고, 이 염산화산, 질산, 아세트산, 탄산 얘네들의 각각의 성질은 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거꾸로 염기의 경우는 OH 마이너스 때문에 염기 성질이 나타나. 즉 염기성은 수산화 이온의 성질이야. 그러면 염기의 각각의 성질은 양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오케이? 그리고 지난 시간에 내가 염산, 항산, 질산, 아세트산 얘네들 대략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해줬죠? 이 중에 특히 저 항산 탈수성이 강하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 했었고, 나머지 성질도 조금 더 얘기해 줬었고, 산성의 대략적인 성질은 일단 침만 나고, 금속 만나면 이산화탄소 발생시키고, 그리고 탄산칼슘 만나면, 금속 만나면 수소 발생시키고, 탄산칼슘 만나면 이산화탄소. 다시 한번, 금속 만나면 뭘 만든다고? 수소 기체를 만들고, 탄산칼슘 만나면 이산화탄소 만듭니다. 그럼 우리 생활 주변에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거? 첫째, 콘크리트 시멘트. 오케이? 그리고 대리석, 석회석, 조개 껍데기. 이런 것들이 탄산칼슘이 있었죠. 그리고 지시하게 색깔 변화는 제발 좀 외워놓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염기에로 와서 수산화나트륨하고 수산화칼륨은 조해성이라는 거 있다 그랬어. 조해성. 물을 흡수해서 그 안에 녹아 들어가려고 하는 성질. 이 성질을 조해성이라고 그랬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성질도 있다. 근데 조해성이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성질 아닙니까? 말을 좀 조심하라 그랬어요. 수산화칼슘 수용액은 우리 석회수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던 바로 그거죠. 염기성의 대략적인 특징은 일단 대체로 쓴맛이 난다. 그리고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른다는데 이온이 있으면 전류는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으로 분류되든 염기로 분류되든 무조건 전해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리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 저것 때문에 미끈미끈하고 저 성질 때문에 우리가 염기성 물질들을 비누의 성분으로 쓰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비누 잘 안 쓰시죠? 뭐 샴푸라든가 뭐 너네 세수는 뭘로 하니? 클렌징 폼 이런 걸로 하나? 응? 나는 아직도 비누를 쓰는 사람이라 비누 아예 안 써요? 비누는 아예 안 쓰니? 요즘 좋은 거 세정 제품 좋은 게 많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 산과 염기에서 요 실험하는 거. 여기 질산칼륨 왜 뿌렸다 그랬지? 질산칼륨 뿌린 이유는 전해질로 뿌렸다. 뭐로 뿌렸다? 종이에는 전류 안 타오르니까. 여기서는 지금 빨간색 리트머스 종이에 수산화나트륨, 수산화나트륨을 묻혀서 파랗게 물들었지만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에 염산 뿌리면 빨갛게 물들었었죠? 오케이? 이때 이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을 변하게 한 게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얘네들이기 때문에 전기를 걸었을 때 H 플러스는 어느 쪽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끌려가야 되고 OH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야 되습니다. 이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H 플러스 OH 마이너스 얘네들밖에 없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K 플러스 NO3 마이너스 칼륨이온, 질산이온 그리고 염화이온 네, 나트륨이온
얘네들의 이동 방향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주라고 그랬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거 쭉 하고 끝냈었죠. 지시하게 색깔 변화. 이거 화학 선택한 사람 선택했네. 거기서 다시 한번 나올 거지만 미리 알고 넘어가세요. 아마 내년에 화학 선생님은 이거 그냥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이거는 이거 고1 때 하면 안 돼. 이거 중학교 때 했어야 되는 거야. 리트머스 종이 산성의 붉은색, 염기성에서 푸른색, 페놀포탈레인 산중성 염기 순서대로 노무적, 페놀포탈레인, 메틸오렌지 적, 노노. 오케이? 그리고 비키용의 노출파. 제발 좀 꼭 외웁시다. 천연지시약은 우리 초등학교 때 양배추에서 집 짜가지고 했던 거. 근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갑니다. 그리고 오늘 해야 될 게 이 pH라는 거. pH가 여기서는 아주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나오고 끝나는데 내년에 이제 pH 가지고 시험이 나오고요. 수능에 한 문제 이상 반드시 나오는 게 이 pH야.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훨씬 복잡하게 배웁니다. 좀 더 외울 게 많아요. pH는 계산하는 방식이 이게 산과 산성이 강한 정도, 염기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위를 0에서 14라고 그래요. 여기 잘못 표시돼 있어. 여러분들 책에 보면 1에서 14 아니에요. 0에서 14로 수정하세요. 책이 좀 잘못 나와 있어. 왜 저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시험에 요게 잘못된 문장으로 진짜 잘 나와요. pH 범위가 0에서 14인데 1에서 14다. 이렇게 잘못된 문장으로 잘 나오니까 꼭 좀 주의를 하세요. pH는 0에서 14까지 범위인데 내려갈수록 산성이 강해지는 거고 올라갈수록 염기성이 강해지는 거야. 딱 7만 중성입니다. 중성은 범위 없어요. 딱 7. 거기만 중성이에요. 구하는 공식은 마이너스 로그의 수소이온의 농도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이 대괄호 표시가 아직은 안 배운 몰 농도 표시예요. 몰 농도. 그런데 로그 12, 1이거든요. 로그 10의 제곱이 2예요. 그래서 이 지수는 앞으로 빠져나오고 로그 10이 1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거든. 요 계산법 때문에 pH 1 차이는 수소이온 농도 10배 차이가 됩니다. 그럼 이 차이는 100배 차이가 납니다. 차이면 1000배 차이가 나고 이거 지수 로그 개념 때문에 그래요. 지수 개념 때문에. pH 1 차이는 아마 중학교 때 혹시 살짝 나왔을 수도 있어. 선생님이 뭐 pH 1 차이 나면 농도 10배야, 2 차이 나면 100배야. 그냥 이렇게 정도 하고 넘어갔을 수 있거든. 그 이유가 바로 pH 구하는 요 공식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거. pH가 낮아져야 산성이 강해지는 겁니다. 수소이온 농도가 높으면 산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헷갈려 합니다. 얘들아, 내신 1등급이 높은 거니 2등급이 높은 거니? 만약에 너네가 3등급 맞다가 1등급 됐어. 그럼 내신 오른 거야, 내린 거야? 성적이 오른 거야, 내린 거야? 얘들아, 대답 좀 해줘. 3등급 맞다 1등급 됐어. 그럼 성적은 올랐다 그러죠. 그치? 근데 여기서는 숫자만 보세요. 뭐만 보라고? 숫자만 보세요. 그래서 숫자가 올라가면 pH가 올라간 거고
숫자가 낮아지면 pH가 낮아진 겁니다. 산성이 강해졌다가 pH가 낮아졌다라는 표현이에요. pH가 낮을수록 산성은 강해집니다. 그럴수록 수소 이온 농도는 높아집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과학에서는 과학에서는 숫자가 작아지면 낮아지는 겁니다. 너희들 중3 때 작년에 별의 등급 따질 때 별의 등급에서도 숫자가 낮아지면 등급이 낮아졌다고 표현했죠. 여기서도 산성이 강해졌다와 pH가 낮아졌다는 같은 표현입니다. 수소 이온 농도가 높아졌다. 산성이 강해졌다. pH가 낮아졌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요거 애들이 가끔 문제 풀 때 많이 헷갈려서 순간순간 헷갈려 하더라고. 그게 내신 등급에서 숫자가 낮아지면 올랐다라는 표현 때문에 많이 헷갈리는 거죠. 자, 요거 pH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렇게 0에서 14범위고 7보다 낮으면 산성, 높으면 염기성. 중학교 때는 수소 이온이 있으면 산, 수산화 이온이 있으면 염기 이렇게 배웠거든? 사실은 그게 아니라 염기에도 수소 이온이 있고 산성에도 수산화이온이 있는데 누구 농도가 더 높으냐가 산성, 중성, 염기성을 따집니다. 그래서 산성에서는 수소이온 농도가 높고 중성에서는 수산화이온하고 농도가 똑같고 염기성에서는 수산화이온 농도가 더 높을 때 산성, 중성, 염기성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pH 1 차이는 농도가 10배 차이 나더라.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지? 우리 생활 주변에서 쓰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초등학교 때부터 쭉 나와서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금 뭐 하수도, 세정제 이 정도 추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쓰는 모습을 직접 보기는 힘들었을 거야. 여러분들 세면대가 가끔 막히거든요. 니네들은 뭐 다 어른들이 해결해 줄 테니까 문제 없겠지만 세면대가 막히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게 머리카락 때문입니다. 특히 여학생들 이렇게 머리가 길다 보니까 여학생들이 있는 집이 좀 잘 막혀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뭐 집어넣고 이렇게 둘둘둘 돌리고 숫자로 빼면은 머리카락이 이만큼 딸려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거 가면 저기 몇천 원짜리 있어. 마트 같은 데 가면 파는 거 있거든. 그걸로 하든지 아니면 이거 갖다 들이붓습니다. 물 안 내려갈 때 저거 갖다 들이부어요. 이게 수산 하나 뿌리면 한 40%짜리예요. 염기성은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죠. 그래서 쏟아 부으면 머리카락이 녹아. 툭툭툭 끊어져요. 그래서 부어놓고 한참 있다가 그 뚫어뻥 있지. 그거다 몇번 꾹짝꾹짝 그면 뻥뻥 뚫려 내려갑니다. 다만 맨손에 닿으면 좀 데미지가 심하니까 절대 맨손으로 만지지 마시고 그리고 가능하면 코를 좀 가리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언젠간 너희들 한 번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오케이? 그리고 또 베이킹 소다. 이름도 참 다양해. 베이킹 소다, 베이킹 파우더, 어? 탄산수소 나트륨 다 얘거든. 얘는 물에 녹으면 약한 염기성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제산제 없을 때 요거 한 스푼씩 넣고 그랬어요. 수술이면. 비누도 요즘은 이렇게 하니까 실 근처에서 비누 만들어요. 자극을 적게 하려고. 뭐 얘는 뭐 pH가 이렇게 얘는 아마 빨래 비누 수준 되는 것 같아. 근데 세안용 얼굴 쓰는 비누는 pH가 이렇게까지 안 가요. 너네 빨래 비누 써본 사람 있나? 빨래 비누 쓰고 나서 손 마르면 손이 이렇게 땡기는 느낌 나요. 되게 심해요. 선생님 초등학교 때 빨래 비누 가지고 세수를 해봤거든? 이게 저 얼굴 잡아 잡아 땡기는 느낌이 나요. 진짜. 아마 머리를 빨래 비누로 감으면 때는 확실하게 빠질 거야. 대신 머리 다 말리고 나면 이거 머리카락 주면 부서질 것 같은 느낌. 정말 푸석푸석한 느낌 나요. 그래서 옛날에 비누로 머리 감고 나서 어디 가서 식초 저기 마지막에 헹굴 때 식초물로 살짝 헹구라고 됐거든요. 산성하고 염기성 만나면 중성이 되니까. 근데 그게 식초물이 세수대야에 식초 한두 방울 떨어뜨려 놓고서는 헹구라는 거지.
10초에다가 10초 대가리 두란 얘기 아닙니다. 그러면 10초도 여러분 화상 입을 수 있어요. 진한 거면. 물론 식용 시초는 5% 미만이지만 그래도 약간의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머리에다 직접 붓는 건 엄청 바보 같은 거죠. 요 pH를 재는 데 쓰는 기계가 요즘은 이 pH 측정기 혹은 pH 미터라는 걸 써요. 저거 꽂고 나서 버튼 한번 딱 눌러주잖아? 그럼 5초 안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딱 얼마 찍힙니다. 요즘 저 pH 시험지? 야, 나도 실험실에 있을 때 저 pH 시험지는 몇 번 안 써봤어. 참 급할 때? 아쉬울 때 한두 번 썼지. 항상 저 pH 미터 썼어요. pH 문제는 요거 가지고 내신에 하나 정도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 중에 특히 요 문장 1에서 14가 아니라 0에서 14라는 거 꼭 주의를 해 주세요. 산성하고 염기성 다 배웠으니까 자, 지구 환경에 미치는 산과 염기 나왔는데 어, 여기서는 태양의 산소만 얘기가 나왔어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이 돼서 약한 산성을 나타냅니다. 즉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면 바다가 산성화될 수 있어요. 이산화탄소가 해양 산성화되는데 문제는 바닷속에 사는 조개 종류, 산호 종류 얘네들의 외 골격, 바깥 껍데기가 탄산 칼슘이 성분이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산호나 조개 같은 애들이 껍데기가 계속해서 데미지를 입고 녹아나가겠죠? 그러면 해양 생태계가 개작살 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산성화되면 소위 말하면 그 갠 녹음 현상, 바위 표면에 애들이 달라붙어 살지를 못하게 돼요. 살살 녹아나가고. 자, 그래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받아 녹으면 탄산이 되고, 탄산이 이온화돼서 산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석회질 물질을 외골격으로 가지는 애들은 많은 데미지를 입게 된다. 얘는 지구 온난화 얘기가 아니라 해양의 산성화만 얘기한 거야. 해양의 산성화만. 이건 뒤쪽에 뭐 오염 관련된 문제에서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또 문제를 풀어오시고 지난번에 우리가 일요일날 한번 쉬어갖고 다른 반 애들은 지금 벌써 중화 반응이 끝나고 공룡 들어갔거든? 이쪽에 공룡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늦어요. 한 주 쉬어가지고 원래 니네들이 제일 빨랐는데 한 주 쉬는 바람에 역전당했어. 중화반응 시작할게. 중화반응 원래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나오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중화반응이 중3에서 없어졌어요. 고1로 완전히 넘어왔어. 나 때는 요 반응이 고등학교 입학 시험에 반드시 나오던 거였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저거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장담할게. 요거 시험에 여기다 시험 범위에 들어가면 저거는 무조건 나와요. 난 나온 달에 초코파이를 걸 테니까 혹시 안 나온 달 걸 사람 있나? 내가 이렇게 해서 초코파이 좀 얻어 먹었지. 딱 한 번 사준 적 있어요. 애들이 날 속였어. 수행으로 봐서 안 나오는데 나한테 그 말을 안 해준 거야. 보통 수행으로 보면 시험 안 내는 경우 있죠. 근데 애들은 알고 있었는데 나한테 그 얘기를 안 했어. 근데 난 시험 범인 줄 알고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내기를 걸었는데 시험 들으니까 안 나왔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수행으로 봐서 안 낸 거래. 나 완전 당했잖아. 어떻게 1인당 초코파이 그 12개 세트 한 상당씩 사줬지. 사주고 나서 알았네. 씨. 그래서 6명한테 초코파이 한 상자씩 사줬어요. 제대로 당했어. 자, 중화 반응 말을 조금 높이면, 늘리면 중성화 반응입니다.
산성하고 중성 만나서 산성하고 염기성 만나서 중성되는 거. 자, 산의 공통이온이 수소이온이죠. 염기의 공통이온은 수산화이온이죠. 만나면 자연스럽게 물이 되고 물은 pH 7짜리 중성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 그런데 내가 조금만 더 바꿔줄게요. 중화 반응은 물과 염기가 만나서 물과 여기서 열이 생겨요. 열과 염이 생기는 반응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렇게 배워요. 근데 다만 여기서는 중화 반응은 이 정도만 얘기하고 끝났는데 정확하게는 여기까지 아셔야 돼요. 산, 염기가 만나서 물, 열, 염 만드는 반응. 이때 생긴 요 열을 중화열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온도가 제일 높은 곳이 중화점에 가장 가까운 지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때 산에서 핵심 이온인 수소 이온하고 염기의 핵심 이온인 수산화 이온이 만나면 물이 만들어지는데 이 반응을 되게 중요해요. 이 말이 중화 반응에서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 그래요.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배울 때는 저 중화 이온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을 써라라는 서술형 문제가 거의 단골처럼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통합과학에서도 이게 시험에 거의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외워두셔야 돼요.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 이 알자 이온이라는 건 실제 반응에 참여하는 이온들을 알자 이온이라고 해요. 여기 보면은 수소이온,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이 반응하는데 여기서 수소하고 수산화이온이 반응해서 물이 됐어요. 요 반응이 일어났어. 이때 요 염화이온과 나트륨 이온은 이렇게 뭉쳐있지 않고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물속에 그냥 녹아서 구경만 하고 있어요. 반응은 안 하고 물속에 그냥 녹아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 반응에 참여 안 하고 놀고 있는 이온, 구경만 한다 그래서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공식 명칭입니다. 뭐, 말장난처럼 돼 있지만 얘는 알자 이온이고 얘는 구경꾼 이온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끔 보면은 반응에 다 참여하니까 저 구경꾼 이온이 없는 것처럼 얘기할 때도 있는데 하여튼 중화 반응에서는 요게 알자다. 나머지 반응에 참여하는 그냥 물속에 녹아서 아무런 반응도 안 하는 이온을 구경꾼 이온이다. 그래서 알자 이온 반응식, 알자 이온, 즉 요 두 개 알자 이온 그리고 중화 반응에서 구경꾼 이온 요런 거를 골라 쓰는 문제가 중3 때는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들한테는 핵심은 요거다. 요거. 고1한테 핵심은 요거. 이래서 이제 염 설명했죠. 염은 요 구경꾼 이온 있지. 구경꾼 이온에 수분이 날아가잖아. 그러면 뭐가 되겠어? 소금이 될 거예요. 소금이. 이렇게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만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서 수분이 없을 때 고체로 남잖아. 그걸 염이라 그러는 거야. 이게 뭐 한자로 쓰면 소금 염자 쓰기도 하거든요. 쓰기도 하는 게 쓰거든요. 그렇게.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뭐 예를 들어서 H2SO4랑 항산이랑 CaOH2 수산화 칼슘이 만나면 CaSO4 항산 칼슘 얘가 하얀색 가루가 돼서 가라앉아요. 요런 거 요것도 염이라고 그래요. 즉 중화 반응에서 염은
산에서 음이온과 염기에서 양이온이 만든 거야. 우리 앞에서 배운 얘기를 하면 이온 결합 물질 중에 하나야. 잠깐만, 저 에어컨 좀 줄이자. 시끄러워. 오늘 그렇게 안 덥지? 아직은. 반응이 좀 늦어가지고 에어컨이 오래된 거라 너무 시끄러워. 팀 조용해졌지. 요즘은 저 염에 대해서 안 배우는데, 옛날엔 저 염을 만드는 방법 5가지 뭐 이렇게 갖고 되게 복잡하게 배웠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물에 잘 녹지 않는 염 혹은 앙금이라고 하는 거 있지? 그거 한 10몇 가지만 알면은 더 이상 외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중화점. 그래서 pH 7이 되는 지점이에요. 중화점이 뭐라고? pH가 7이 되는 거. 즉,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개수가 거의 똑같은 점. 개수라기보다는 농도가 거의 똑같은 지점. 초딩 개념이면 H 플러스도 없고 OH도 마이너스도 없는 지점. 근데 사실은 산과 중성, 염기는 농도의 차이였어요.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농도가 누가 더 높으냐에 따라서 산성의 성질이 나타나고 염기성의 성질이 나타나고 이랬던 거예요. 그러면 이 중성으로 만들어주면 그 지점이 중화점이다. pH 7인 지점이다. 오케이? 그랬을 때 이 반응, 이게 이제 고등학교 내신에 100% 나온다고 할 수 있는 거지. 뒤 자면 안 돼. 고개 들어. 고개 들어. 이제 잔다. 고개 들어. 아니, 그게 잠들었어? 고개 들어. 엎어지지 마.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염산이 있는데 수산화 나트륨 집어넣었거든요. 그래프랑 거꾸로 수산화 나트륨 있는데 염산 넣은 거랑 그래프가 되게 흡사하지만 달라요. 지금 얘는 이거 이쪽을 못 쓰니까 이렇게 옆을 잘라야겠다. 이쪽으로 놔야 되겠구나. 지금 이 실험은 염산이 있는데 염산에 수산화 나트륨을 첨가하는 실험이에요. 오케이? 이랬을 때 수산화나트륨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개수가 변하지 않고 처음 있던 거 그대로 개수가 유지되는 이온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처음이 처음부터 있었다는 얘기는 원래 있던 것 중에 반응을 하지 않고 부경분 이온으로 그냥 남아있다는 뜻이 되죠. 즉 얘는 Cl-가 됩니다. 두 번째로 넣어줬는데 넣어주니까 어떤 놈이 바로 바닥으로 쭉 떨어져서 그 다음부터는 나타나지 않아. 얘는 원래 있었는데 들어가자마자 반응에 참여했던 거죠. 그래서 얘는 수소 이온이 됩니다. 넣어주자마자 아이고 이거 빨간색으로 표시했으면 더 좋았을 거. 넣어주자마자 쭉 증가하는 거. 즉 들어간 놈 중에 바로 증가했으니까 반응에 참여 안 하는 나트륨 이온이 됩니다. 넣어줬는데 바닥을 기다가 없다가 어느 순간 쭉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들어가자마자 분명히 넣어줬는데 없다.
얘기는 반응에 참여했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요거는 수산화 이온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수산화 나트륨이 있는데 여기다 염산을 첨가를 합니다. 근데 염산을 첨가할 때 집어넣어 줬는데 개수가 쭉 변하지 않는 애가 있어요. 분명히 염산이 들어갔는데 개수가 변하지 않는 애가 있어요. 원래 있던 놈 중에 반응에 참여 안 한다는 뜻이 되겠지? 그럼 얘가 나트륨 이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넣어줬더니 넣어줬더니 숫자가 쭉 줄어들어. 들어갔더니 원래 있었는데 쭉 줄어들고 그다음부터 바닥으로 쭉 기는 놈. 원래 있던 놈 중에 반응에 바로 참여하는 놈이지. 그리고 OH 마이너스. 그리고 넣어주자마자 바로 쭉 증가하는 이온. 요거 Cl 마이너스. 들어간 것 중에 반응에 참여 안 하는 거. 마지막으로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개수가 바닥을 기다가 중화점 이후에 증가하는 거. 요거 H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래프 모양이 두 개가 어때요? 똑같이 생겼죠? 그런데 염화이온, 나트륨이온, 수소이온, 수산화이온. 이온들이 바뀌었지? 얘가 나올지는 나도 몰라요. 그 문제 내는 사람 마음. 이때 답이 여기가 중화점이야. 여기가 중화점이 돼. pH가 7인 지점이고 요 부피는 여기가 V면 여기는 이 V 딱 부피가 2배 들어가래. 여기서는 NaOH의 양이 될 것이고 여기서는 HCl의 양이 될 것. 단 농도가 같을 때. 농도가 같을 때. 여기가 V면 이 V 이렇게 딱 들어가야 돼. 농도가 같으면 요것도 부피가 V여야 돼.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를 이해하면 나머지 하나는 당연한 거야. 근데 둘 중에 뭐가 시험에 나올지는 문제 내는 사람만 알아. 이때 여기서는 액성이 염산에다가 수산 하나 들어주니까 이쪽은 탄성이고 이쪽은 염기성이고 반대로 중화점 왼쪽은 여기서는 염기성이 되고 여기서는 탄성이. 이거를 어떻게 바꿔서 시험 문제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문제 내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재밌는 사실은 여기가 중화점이라 그래서 중화점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약하게 됩니다. 전기가 통한다 그랬잖아. 산이나 연기는. 근데 중화점에서는 전류의 세기가 가장 약해요.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이 중성인 지점에서 이온 농도가 가장 낮습니다. 이온 농도가 낮아요. 이온 개수가 적다는 장점을 이온 두 개, 네 개, 네 개, 네. 이온 개수는 똑같아요. 그런데 부피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개수는 똑같은데 부피는 커졌으니까 농도는 낮은 거예요. 이온 농도가 가장 낮다? 따라서 전류가 가장 약한 지점이다. 중화점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돼요. 오케이? 일정 양의 산이나 염기에 첨가되는 단위에서는 중화점까지는 이온의 개수가 변하지 않아요. 어디까지? 중화점까지는 이온 개수가 변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 중학교 때 비슷하게 했던 실험 중에 NaOH랑 HCl을 부피를 똑같이 1번 실험에서 12대 0
대 2, 8 대 6, 8 대 4, 6 대 6, 4, 8, 2, 7, 0, 12. 이렇게 밀리리터 단위로 집어넣어서 부피가 똑같을 때는 여기가 중화점이에요. 카메라에 대신 잡히겠네. 여기가 중화점이거든? 그런데 이때는 이온 개수가 중화점에서 가장 작아요. 얘는 일정량에 첨가시키는 반응이지 이온의 개수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합친량이 일정할 때는 이온 개수가 점점 떨어지다가 중간점에서 가장 작고 대칭으로 되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온 농도도 10 떨어지다가 올라가게 돼요. 왜냐? 이 합친값이 12지만 여기에서 부피가 가장 크게 나와. 중화점에서. 왜 부피가 크냐면 물이 만들어져요. 중화 반응하면 중화점에서 여기가 중화점인데 중화 반응 결과 물이 생기기 때문에 중화점에서 부피가 제일 커야 돼요. 근데 얘는 갈수록 부피가 커져요. 첨가하는 반응이니까. 근데 얘는 합친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때는 중화점에서 부피가 가장 크다. 오케이? 그래서 요 실험을 할지는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를 요거로 낼지는 뭐 그건 선생님 마음이니까 개념을 좀 잘 알아주세요. 근데 이거건 명확한 건 중화점에서 이온의 농도가 가장 낮다는 옳아요. 근데 이온의 개수가 가장 적다는 얘는 맞지만 얘는 틀린 편이지. 뭐 대부분 농도 얘기 위주로 나오기는 한데 이게 모의고사에 나온 적이 있어갖고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일정 부피를 맞춰서 실험할 때는 중화점에서 이온수하고 농도가 가장 낮은 지점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서 넘어갑니다.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시험에는 분명히 나올 거야. 뭐 동그라미, 네모 뭐 이런 그림으로 나올 거거든. 여기서 반응이 진행되는데 개수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부경품 이유야. 근데 원래 있었는데 이쪽으로 가니까 없어졌다? 그거는 반응에 참여하는 알짜 이온이 되는 거야. 이건 뭐 조금만 생각해도 다 아니까 쉽게 넘어갈 거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얘는 거의 뭐 시험에 나온다고 보고 공부를 해주세요. 지시약의 색깔 변화. 아, 이걸 또 해야 돼? 한성에서 BTB 노란색, 중성에서 녹색, 염기성에서 파란색. 꼭 좀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호남 용액에서 온도 변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중화점이 어딘지 찾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일단 좀 전에 중화 반응하면서 물이 만들어질 때 중화 반응할 때 열이 생긴다 그랬지? 그걸 무슨 열이라 그랬지? 중하열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중화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중화 반응을 시켰을 때 온도가 제일 높은 지점이 중화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간단해요. 왜? 물이 만들어질 때, 중화 반응할 때 열이 생긴다. 여기서 보면은 합친량이 일정했죠. 합친값이 일정할 때 가장 중화가 잘 됐을 때 온도가 가장 높다. 얘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전에 이 실험처럼 첨가하는 반응 있죠? 이 반응에서는 온도 그래프가 조금 바뀌어요. 그런데 확실한 게 있어. 온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화점에서 가장 온도가 높고 온도가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좌우 대칭이 안 될 뿐 첨가시키는 반응도 중화점에서 온도가 가장 높아요. 뭐 때문에? 중화열 때문에. 중화열 때문에 중화점의 온도가 가장 높다. 자, 그럼 중화점 찾는 방법 첫 번째,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 찾기. 두 번째,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류가 가장 약한 지점 찾기. 오케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가 근데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이렇게 합층값이 일정할 때는 부피가 가장 큰 지점을 찾아도 돼요. 근데 첨가반응에서 부피가 가장 큰 지점으로 찾으면 안 되고 여기서는 부피가 가장 큰 지점, 전류가 가장 약한 지점, 마지막으로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 근데 요즘은 고등학교 1학년에서는 온도가 높은 지점, 전류가 가장 약한 지점 두 가지만 가지고 찾아도 충분합니다. 여기서 내가 아까 이온 개수가 늘어나네 줄어드네 다 이거 계산한 결과예요. 우리 생활에서 중화 반응. 첫째, 여기서 포인트는 시험에 잘 나오는 말은 그거야. 강한 산이나 강한 연기 가지고 중화 반응에 써먹지 않아요. 왜냐? 우리 몸에 강한 연기나 강한 산이 들어오면 우리가 오히려 안 좋거든요. 잘못하면 죽어요. 자, 일단 생선 비린내 제거하는 거. 자, 여러분들 혹시 회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최근에 어떤 거 먹었어요? 여름에는 민물회는 좀 피하는 게 좋아요. 기생충 문제 때문에. 회 먹는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 기생충 구충돼 있죠? 먹어주는 게 좋습니다. 나 선생님도 회 좀 좋아해. 그래서 약국 지나가다가 보통 구충제를 테이블 위에 가게에 싸놓고 팔거든요. 근데 그게 좀 좋은 건 한 돈만 원 하고 싸구려면 한 4, 5천 원 해요. 지나가다가 만 원짜리 하나 그대로 주고 바로 사놓고 그거 까먹고 나와요. 보통 봄에 그걸 많아요. 그래, 선생님 많이 좀 먹으니까 봄에 일부러 기생충약 한번 정도 먹어요. 그 나쁜 거 아니야. 그 몸에 기생충이 있다고 그렇게 사는 데 전혀 지장은 없어요. 오히려 면역 기능에 도움이 되는 수도 있대. 그러니까 지나가다 혹시 기생충을 보이면 어쩌다 한 번 정도, 1년에 한 번 정도. 싸구려는 두 번 뭐 이틀 연속 먹어서 막 그래야 되거든. 근데 좀 비싼 거는 그냥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정도만 먹어주면 돼요. 내가 회 얘기를 왜 하냐? 생선의 비린내가 염기성 성질이야. 거의 대부분 그 껍데기 부분 있죠. 껍데기 부분에서 그 점액질, 그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이지. 그게 염기성 성분이고 미끈미끈하다. 염기성. 그 성분이란 말이야. 비린내라는 거. 근데 생선회를 뜰 때 있지. 생선회를 떠갖고 나오는 거 보면 접시에 레몬이나 오렌지 조각 같은 거 한 두세 조각 같이 나와요. 왜냐? 혹시 회에서 비린내가 나면 그게 뿌려 먹으라는 얘기야. 근데 솔직히 웬만한 좀 일식집 같은 데서는 그런 일은 없어요. 만약에 일식집 같은 데 비린내가 난다? 그거는 둘 중에 하나야. 주방장이 미숙한 거야. 회를 똑바로 못 따르는 거야. 그 일식집 가서 보면은 고기를 잡아서 손질하는 도마가 따로 있고요. 칼도 따로 써요. 마지막에 해 뜰 때 쓰는 도마도 따로 있고 칼도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해 뜨면서 수시로 물기를 제거합니다. 회 물기가 묻으면 비린내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싸구려 시장 있지? 그 재래시장 그 현장에서 막 잡아주는 거 보면 물을 계속 뿌려요. 그건 오히려 저, 물을 가지고 저 연기성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완전히 없어지지? 그 비린내가 완전히 안 없어요. 그래서 레몬 같은 거 끼워두게 돼요. 그러니까 레몬 나왔다고 낼름 집어먹으면 안 된다고. 아, 내가 당해봐서 그래요. 자기 레몬 좋아한다고 낼름 집어. 다행히 거기서는 레몬을 여러 개를 줘서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걔는 생활 속에 과학 상식이 없었던 애야.
회를 먹으러 갔더니 레몬이다! 이러고 낼름 집어서 입으로 가는 거야. 야, 그거 저기 비린내 날 때 뿌려 먹으라고 오는 거야. 그 밑반찬 아니라고. 근데 그렇게 행사에서 약간 약간 비린내 하는 건 대부분 그 큰 식당에서 그 살아있는 물건 그 자리에서 해 떠주는 데 있지. 그런 데는 좀 비린내가 나고 좋은 데 가면 그런 게 없을 거야. 그 다음에 김치의 신맛을 제거할 때 그 베이킹 파우더를 좀 넣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묵은지 김치찌개 끓이고 이렇게 있지. 너무 실까 봐 베이킹 파우더 조금 넣는 경우 있고요. 또 하나는 오래된 김치 신맛 좀 없어지라고 그 조개 껍데기 있죠. 조개 껍데기를 김치통에 같이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신맛이 일부 제거됩니다. 일종의 중화반응. 토양 산성화 됐을 때, 토양이 산성화 됐을 때 석회를 갖다 뿌립니다. 석회 성분이 물에 녹으면 약한 염기성이 나타나요. 그래서 토양, 산성화된 토양 혹은 산성화된 호수에다가 석회를 자꾸 갖다 뿌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벌레물, 여러분들 집에 가면 버물리 하나씩 있지. 벌레 물려 가려울 때, 뭐, 침 바르고, 손톱으로 십자가 내고, 근데 손톱 십자가는 확실히 좀 효과가 있긴 하더라. 응? 근데 침 바르는 건 좋지 않아요. 곤충의 독성분은 대부분이 산성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곤충들의 독 대부분, 모두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산성. 그런데 아주 강한 산성이 아니라 약한 산성들입니다. 그래서 벌레 물렸을 때 바르는 약 성분 대부분이 약한 염기성이에요. 너네들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어렸을 때는 암모니아 발라주세요. 소풍 갈 때, 소풍, 선생님 꽝쳐니까 가면 꼭 누군가 벌에 하나씩 쏘요. 소풍 갈 때 한 학교가 전체 가면 한 6, 700명이 한 장소로 소풍을 가는데 누군가는 꼭 벌에 쏘여요. 아니 뭐 잔디밭 같은 데 앉다 보면 거기서 벌 있잖아. 그러니까 벌 깔고 앉아갖고 쏘이는 경우도 있고 뭐 꽃사이에서 사진 찍겠다 그랬다가 얼굴이나 뭐 이렇게 사진 꼭 있어요. 벌에 쏘이는 데. 그러면 그 냄새 나는 암모니아를 발라줘. 암모니아가 염기성을 중화시켜줘. 근데 요즘은 암모니아 말고 이 냄새 안 나는 다른 약한 염기 씁니다. 그래서 벌레 물렸을 때는 약한, 이거 강한 염기 바르면 안 돼요. 약한 염기 바르는 거야. 단, 말벌은 안 돼. 꿀벌은 암모니아를 발라주면 되거든요. 근데 말벌은 아니야. 말벌은 그 독성분이 단백질이라 뜨거운 물을 부어야 돼요. 그렇다고 살이 익을 정도로 뜨거운 물 말고, 근데 뜨거운 정도 물 있지. 그 정도면 말벌 독은 파괴돼요. 그래서 처음에 물을 부으면 더 아파. 근데 조금 지나면 얘네들이 타게 되면서 통증이 줄어듭니다. 어느 정도는 부었을 때 약간 벌겋게 될 정도 있지. 그 정도. 확실하게 뜨거워하고 뜨겁다는 느낌. 그렇다고 팔팔 끓는 물을 부으면 안 돼요. 그다음에 제산제. 아빠들이 술 먹고 와서 그 다음날 그 허연 치약 국물 같은 거 이렇게 짜고 마시는 거 있지. 이 성분이 수사나 마그네슘이나 수사, 수사나 알루미늄 같은 거예요. 약한 염기야. 술 마셔서 속 쓰리다고. 자, 술 마셔서 속 쓰린 이유는 위 속에 염산 나와요. 뭐 나온다고? 강한 산성이죠. 그러니까 중화방 얘가 이제 알코올 성분 때문에 점액질 성분이 깎여 나가고 거기에 염산이 닿으니까 상처를 입어서 쓰린 거 속이 쓰린 거거든. 근데 여기다가 이제 한 방에 해결했다고 수산화 나트륨을 먹으면 죽어요.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옛날에 그거를 양잿물이라고 불렀습니다. 빨래할 때 쓰는 거. 근데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은 단백질을 녹이죠. 그래서 이걸 마시면 속이 녹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 죽어요. 그래서 저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수산화 나트륨 양잿물 마신 사람들은 살아남아도 말을 못해. 왜냐면 성대가 녹아버린 거야. 그 수산화 나트륨 때문에 성대가 녹아서 말을 이렇게 그 바람 새는 소리만 나오고 말을 못한다는 설정이 생겨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중학교 때 연기를 배우면서 선생님이 얘기해줘서 알았어. 즉, 우리 주변에서 중화 반응을 이용할 때는 강한 산이나 강한 연기를 쓰지 않아요. 약한 산이나 약한 연기로 서서히 지속적으로 중화 반응이 일어나게 만들지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쓰지 않아요. 알겠니? 특히 여기 토양의 산성화해서 석회가루 뿌린다 그랬는데 석회가루가 물에 생각보다 잘 안 녹아요. 왜 물에 잘 녹는 걸 쓰지 잘 안 녹는 걸 쓰냐 그러면 비 한 번 오면 싹싹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반응하라고 물에 조금 잘 안 녹는 성분 그리고 주변에서 구하기 쉽고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산화황 화석연료를 떼면 특히 석탄 종류를 떼면 이산화황 SO2 성분이 생깁니다. 얘 공기 중으로 나가서 물 만나면 청산됩니다. 산성비의 아주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쟤를 얘를 물속에 통과시키면 물에 잘 녹거든요. 근데 그 물속에 칼슘 성분이 있는 거야. 여기 산화칼슘, 석회석들 그러면 들어가서 중화 반응을 해요. 얘네가 물에 녹아 있으면 약한 염기거든. 근데 얘가 이산화황이 물에 녹으면 산성이 되죠. 중화 반응돼서 공기중으로 황 성분이 얘네들은 거의 침전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산화황을 제거합니다. 이런 걸 탈황 장치라고 해요. 향을 제거시키는 장치다. 그래서 탈황 장치. 그리고 여러분들 양치질 할 때 보면은 양치질 할 때 그 치약도 약한 염기성을 띄어요. 얘들아, 충치균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그 뿔나고 삼시창 들고 꼬랑지 다니는 애 있잖아. 새까만 거. 세상에 그렇게 생긴 충치균은 없어. 동글동글한데 얘네들이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대사 결과물로 싸는 게 산성이야. 먹고선 얘네들이 영양분을 먹고 나서 우리도 먹으면 싸는 게 있죠. 얘네들도 먹고 싸는 게 산성물질이야. 근데 우리 치아가 석회성 탄산칼슘이 주성분이거든. 산성이 탄산칼슘 만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이산화탄소 생기면서 녹아나간다 그랬지. 이빨이 그렇게 녹아나가는 거예요, 치아가. 그러다가 이제 그 사이에 음식물 끼고 음식물이 끼어 있으니까 썩어 들어가고 이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지. 그게 이제 이가 썩는 거야. 탄산칼슘 자체가 썩어 나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은 근데 문제는 저 입속에 약그저 충치를 유발하는 세균들은 산성 조건에서 잘 살거든. 그러니까 염기성으로 그 산성을 제거해 줘. 양치할 때는 두 가지. 첫째, 그 음식물 찌꺼기가 없게 만들어주는 거하고 그리고 입속을 살짝 중화시켜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양치는 언제 하라 그랬어? 식후 바로. 그래서 음식물 찌꺼기가 빨리 제거돼야 양치에 도움이 됩니다. 거기다 이제 가글 이런 것도 약한 염기성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거죠. 여기 오른쪽으로 보면 토양과 호수의 산성화 방지 얘기가 있는데 산성화 원인 비료하고 농약 이런 게 가장 원인이 커요. 시에는 이제 결국은 토양이 산성화되면 농작물이 제대로 못 자라고 물고기가 뒤지는 이런 게 가장 문제가 되지. 그래서 지금은 거의 석회를 뿌리거나 황토를 뿌려서 흡착해서 황토는 중화반응 아니야. 황토는 흡착해서 가라앉히라 그러는 거지. 황토는 중화반응 아닙니다. 여기서 그래서 대부분 석회 같은 걸 뿌려줍니다. 너무 많이 뿌리면 안 돼요. 얘도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러면 중화 반응 얘기도 끝났습니다.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얘기 다시 한번 나와요. 이온 숫자의 변화야. 농도가 아니라 이온 숫자야. 전체 이온 숫자. 자, 첨가 반응에는 중화점까지 전체 이온 수가 변하지 않아. 단, 요 지점에서
이온 농도가 가장 낮은 거는 표시다. 눈 떠! 고개 좀 들어. 누워있지 말고 고개 들어. 요 지점에서 이온 숫자는 유지되지만 부피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온 농도는 가장 낮다. 기억하세요. 물 분자수는 중하점까지 생기다가 중하점 넘어가면 더 이상 물 분자는 생기지 않습니다. 자, 알짜 이온 반응에서 수소 이온과 수소나 이온의 반응 개수비로 몇 대면? 1대 1입니다. 몇 대면? 1대 1. 그러면 농도가 같으면 1ml와 1ml가 반응한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염산 8ml, 수산화나트륨 4ml 이렇게 들어갔죠. 그랬더니 하나, 둘, 셋, 넷. 4개 남았어. 그리고 NA 어디서? NA 동그란 거. 하나, 둘, 셋, 넷. 여기 NA가 4개가 있다는 얘기가 무슨 뜻이야? OH-도 4개가 들어갔다는 얘기야. 근데 저기에 OH- 남았어, 안 남았어? 안 남았죠? 왜? 중화 반응돼서 없어질 테니까. 그러면 요거 4개 들어갔고, 그럼 얘도 4개가 들어갔을 건데, 얘가랑 만나서 없어졌죠? 그러면 H 플러스는 몇 개가 더 있었다고 생각해? 원래 있는 거에 NA 개수만큼 더 있었었다. 그런데 중화 반응돼서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속이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4mm를 추가로 때려 집어넣으면 H 플러스 다 없어지고 OH 마이너스도 다 반응해서 없겠죠. 그래서 NA와 CN이 각각 8개씩 아마 있을 겁니다. 그림상. 내신 만점 문제 숙제로 풀어오세요. 그래서 화학이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중간고사 어디까지 봤죠? 생명 전까지 봤죠? 생명 전까지 봤죠. 자, 조금 쉬었다 할 건데 잠깐만. 아, 확참 날아가네. 몰라. 다시 계속하면 돼. 표준 화석은 지층 특정 시대를 알려주고 지층의 시대를 그래서 특정 시간에만 살아야 되고 시상 화석은 환경을 알려줘. 그래서 아직까지 살아있으면 좋아. 대신 표준 화석은 분포 면적은 전 지구적이면 좋아. 오케이? 표준 화석은 분포 면적이 넓어야 돼. 얘는 분포 면적이 이 분포 면적이 좁다라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바꾸면 특정 환경에서만 사는 거야. 어디서만 산다? 아무 데서나 안 산다? 나는 늪지 근처에만 산다. 아니, 나는 바다에서만 산다. 나는 갯벌에서만 산다. 이런 식으로 특정 환경에서만. 그래서 요 특히 2개 가지고 표준화석과 시성화석을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내는데 요거를 거꾸로 이쪽을 기간, 이쪽을 면적으로 주면 이쪽이 표준화석이 되고 이쪽이 시상화석으로 바뀌어요. 시험 문제에서는 얘를 표준 시상 안 주고 A, B로 줄 거야. 그럼 뭐부터 확인해야 돼? X축, Y축부터 확인해. 그래서 면적이 넓어. 분포 면적은 넓은데 기간이 짧았다 그럼 표준화석이 되는 거고 기간이 길었는데 면적이 좁았다 특정 환경에서만 살았다 시상화석이 돼. 요거 구분 지어놓고 들어가요. 이 문제는 시험에 나오면 진짜 쉬운 문제예요. 이건 중학교 범위가 나왔을 때도 그때도 단골이었고 이거 작년에도 시험에 많이 나왔었어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표준화석에 예를 들어보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공산대 고생대에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다의 삼엽충, 주어, 필서, 강추충, 그리고 관종류 이 정도 5가지인데 그 중에서 필석 완종류는 조금 마이너하고 요 삼엽충 갑주어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강추충까지 3가지는 3가지는 필수, 2가지는 선택. 응생대는 공룡, 시조새 그리고 바닷속에 암모나이트. 신생대는 매머드, 유인원 그리고 바닷속에 하해성. 이렇게 하면 다 합치면은 6개, 11개 정도 되거든요. 응? 근데 뭐 여기서 완종이나 필석 하나 빼면 한 10개 정도? 이 정도만 외우시면 아주 훌륭합니다. 더 알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면 똑바로 하십니다. 단, 이런 큰 사진이나 그림을 보고 얘 누구다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돼. 자, 시상화석의 대표주는 육지의 고사리. 아, 온난 다스패군. 너무 건조하지도 너무 습하지도 않고 온난 다스패군. 바다의 산호. 지금 산호는 얕고 맑고 따뜻한 바다에 살아요. 너무 추운 북쪽 바다에 산호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산호는 깊지 않은 햇빛이 들어올 수 있는 깊지 않은 바다 그리고 비교적 맑고 따뜻한 바다 이랬을 것이다. 조개, 갯벌, 바다와 육지의 경계였다. 이런 걸 알려주는 화석이 표준화석과 시상 화석이죠. 고사리 지금 저 고사리는 고생대 때지만 몇 억 년 전이지만 지금 고사리하고 크게 차이가 없어요. 산호는 뭐 보통 이렇게 무슨 뿔처럼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조개 뭐 다 알고 삼엽충 갑주어 혹시 알아요? 본 적 있나? 삼엽충 갑주어 불 잠깐만 꺼볼래? 저불 좀 잠깐 꺼봐. 꺼봤죠? 그나마 낫겠지. 어쩔 수 없어. 삼엽충은 고생대 바닷속 대표 주자거든. 근데 지금 보면 모양이 어때? 다 다르죠? 고생대 기간이 3억 년쯤 돼요.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모양이 변해 왔습니다. 오케이? 삼엽충. 갑주어. 갑주어는 마치 갑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래서 갑주어예요. 얘네가 가장 대표적이고 첫 번째 있는 거 있지? 이게 두 갑류, 대가리 쪽에만 이 갑옷 입고 있다고. 두 갑류가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게 가장 대표적인 예고 얘네들도 역시 시대에 따라서 화석의 모양이 조금씩 이렇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갑주어의 가장 대표적이에요. 두 갑류가. 뭐 이렇게 무섭게 생기기도 했고 최초의 척추 동물이지 않겠느냐 이 갑주어가 척추 동물 중에는 어류 중에서 최초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갑주어가 생각보다 커요. 지금 우리 책에 나온 사진이 이 사진이거든? 우리 책에 나오는 사진이 이 사진인데 이거 너네들 이 입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생각보다 커요, 얘네들. 여기 있었는데 사진, 이게 사진 위치가 계속 변해. 여기 봐봐. 생각보다 크죠?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있나 봐. 너희들 잡아먹히기는 충분해요.
대가리만 이렇게 있는 건 두갑누라. 필석. 필석은 이게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야. 필석. 무슨 우주선 같이 생겼지? 해파리 종류 비슷한 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케이? 여기 필석인데 요즘은 시험에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이게 필석이 이렇게 생긴 것도 있다 그러거든? 근데 요즘은 요 모습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산호하고 헷갈려가지고 요즘은 좀 잘 안 나옵니다. 근데 필석이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요. 완종류. 완종류는 그냥 조개처럼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근데 이거보단 얘가 이 모양이 더 예뻐. 이게. 근데 조개처럼 생겼죠? 완족이 뭐냐면 조개는 이렇게 요걸 이렇게 벌린 다음에 발 같은 게 나와서 딱 고정시키고 쭉 끌고 가지. 요 근육 조직을 완족이라 그래. 그래서 그런 종류를 완종류라 그래. 그리고 뭐 남았지? 방추충. 꼭 대추씨 뱉어놓은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우리가 돌멩이 속에 있으면 우리 뭔지 몰라. 솔직히 난 뭔지 모르겠어. 못 찾겠어. 여기에 방추충이 있대요. 찾겠어? 이렇게 보면 뭐 진짜 딱 대추씨 먹다 뱉어놓은 것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모습이 가장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게 방추충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불에 옥지 않고 볼록한 부분 있지? 그거 잘라놓은 것처럼 생긴 모습입니다. 안에 뭐 이렇게 공기가 이렇게 갇혀 있는 공간이 많았다 그래. 그러면 고생대, 삼엽충, 갑주어, 필석 다 했죠? 응? 중생대 공룡 할 필요 없지?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도 사이즈가 손톱만한 거부터 시작해서 응? 큰 거는 한 3m씩 되는 것도 있었대요. 그래서 그 사진이 어디로 사라진 것 같은데 크면은 사람보다 커요. 많이 큰 놈은. 웬 양이가 있지? 작으면은 손톱만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공해서 보석처럼 팔아요. 그 얘기는 그만큼 흔한 화석이다. 왜? 어마어마하게 쪽수가 있어서 찾아봤자 돈도 안 돼. 아니 큰 거 어디 갔어? 큰 사진. 이씨, 큰 거는 몇 미터짜리도 한 3미터 되는 것도 있다 그러거든? 이게 전시된 게 있었는데 이렇게 사람 키보다 커요. 큰 거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게 있었는데 그림을 못 찾겠네. 하여튼 되게 큰 것도 있어요. 암모나이트, 시조새. 시조새가 한때 20년 전에 문제가 있었어. 화석 중에 최초 발견된 화석이 짝퉁으로 확인이 돼요. 지금 이 사진은 아니지만 처음에 발견됐다라는 시조새 그 사진 있죠? 그게 조작으로 밝혀져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한 세 군데로 파트로 나뉘는데 연대 측정했더니 세 군데가 다르게 나와. 나중에 이제 그걸 학계에 보고한 학자한테 가서 어떻게 된 거냐? 따졌더니 사실은 내가 발견한 게 아니라 중국에서 사왔다. 중국에서 그때 이렇게 조작해서 특이한 모양으로 만들어서 팔고 그랬나 봐. 근데 그런 모양, 근데 그게 밝혀졌을 때 이미 시조새 화석이 다른 게 발견이 됐어. 그 얘기인즉슨 그 중국에서 그 팔아먹었던 그 인간이 시조새 화석을 본 적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맞춰서 팔았지. 하여튼 그냥 얘는 지금 화석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한 10여 개밖에 없어서 찾아보면 맨날 똑같은 사진만 나와. 맨날 똑같은 사진만 나와, 진짜. 밑에 보면은 다 똑같은 사진이 이게 달라 보이지만 요거 다 똑같은 사진이야. 요 가운데 거 빼고. 그러니까 사실 발견된 시조새 화석이 몇 개 안 돼요. 한 10개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 근데 첫 사진이 조작이라서 아직도 기억나. 2000년에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어. 조작이라고.
그리고 메머드 알 거고. 야, 합해석은 동전처럼 생겼다고 합해석에. 옛날 그 조선시대에 쓰던 그 동그란 그런 것처럼 생겼다고 합해석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데 화석 찾으면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 합해석, 얘는 그래도 합해석처럼 보이죠, 요거는? 요거는? 나머지는 그냥 짱돌. 그렇지 않아요? 던지기 좋고, 이렇게 물에다 물 튀기고, 이런 거 하기 좋은 돌. 근데 깨보면 이렇게 안에 나오는 거죠. 내부 구조가. 자, 이렇게 화석의 종류들을 한 10가지 찾아봤습니다. 눈에 익히라고. 그림 보고. 자, 그럼 화석을 통해서 과거를 뭐를 알 수 있느냐? 일단 시상화석을 가지고 과거의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조건에서 살았으니까 과거 환경도 이랬겠지? 이런 식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대, 지층이 생성된 시대, 표준화석이죠? 공룡, 매머드, 고사리, 참나무. 얘네는 다 육지 애들이네. 이게 옛날에는 육지하고 바다를 구분 잘 안 했는데 요즘은 화석 보고 육지, 바다를 구분해야 돼요. 그리고 삼엽충, 갑주어, 방추충, 만중류 얘네들은 바다에 있었다. 그래서 지층에 나오는 화석을 보고 과거에 이쪽은 육지였구나. 과거에 이쪽은 바다였구나. 수륙 분포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석을 가지고 또 하나 더 대륙 이동의 증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을 때 베게너가 주장했던 대륙 이동의 증거 중에서 각 대륙에 분포한 고화석의 고화석 분포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여기 글로세테리스랑 메조사우루스라는 글로세테리스는 화석 양치식물 종류고요. 메조사우루스는 어떻게 보면 악어 비슷한 종류? 그런 종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보면은 여기 따로따로 있거든? 분포가 연관성이 없어. 근데 한 덩어리였다면 분포 지역이 이렇게 서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포의 연속성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증거로도 쓰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융기라는 말이 나왔는데 융기는 솟아오른 걸 뜻하고요. 침강은 가라앉은 걸 뜻합니다. 자 이제 또 불 켜자. 5분 내로 끝낼게요. 융기는 솟아오른 거를 얘기해. 침강은 가라앉은 걸. 그래서 조류운동이 있고 조산운동이 있는데 조류운동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오케이? 조류운동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고 조산운동도 어떻게 보면 위아래 좌우 다 포함되거든요. 근데 조산운동은 횡악력이나 장력을 받아서 즉 좌우로 누르거나 잡아당겨서 작용한 게 조산운동이야. 조류운동은 융기와 침상이에요. 이렇게 구분하고 조류운동은 좀 대규모, 굉장히 넓어서 대륙 단위로 일어나. 근데 조산운동은 그거보다 조금 좀 작은 범위,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지금 히말라야 산맥 가보면 해발 한 4,000m 지점에 조개들이 발견돼요. 화석이. 무슨 소리냐? 옛날에 히말라야 산맥은 바다 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태백산에 구문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석회암 지대인데 거기 가보면 삼엽충 화석이 나와요. 그 얘기인즉슨 우리나라 태백산이 그 지역이 고생될 때는 바다 속에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바다였다가 육지로 바뀌었네. 그러면 요 A와 B 사이에서 융기가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지구과학 선택한 사람은 이거 내년에 다 해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1학기 때.
저거 보고 지층 연대 구분하고 방사선 공유원서 가지고 그 기간 생각하고 고생대 죽는 데 힘든데 때려 맞추셔야 돼요. 아래층이 먼저지 당연히. 네, A층이 생성될 때는 바다였다가 윤기에서 BC가 생겼다. 지층에 산호와 산호충이 발견됐다. 즉 이때는 깊지 않고 따뜻한 얕은 바다였을 거다. 이렇게 수치가 됩니다. B 공룡 나왔으니까 중생대였을 것이다. 그래서 중생대는 날씨가 보통 굉장히 좀 지금보다 평균 기온이 더 높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여기 고사리 있으니까 얘도 온난 좀 다습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지진 시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진 시대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 지진 시대는 딸딸딸딸 외울 게 좀 많아요.